그 순간이었습니다. 팀장이 들고 있던 커피가 서진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았죠. 고졸 주제에 뭘 한다고 까불어? 주변 직원들이 키득거렸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죠. 서진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커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신입이면 신입답게 네 위치를 지켜. 팀장이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서진이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분노였죠. 평범하게 살기로 했잖아. 그때 서진은 오래된 흉터가 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진을 괴롭히면서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는 팀장과 707 특수부대 출신이지만 정체를 숨기는 주인공 서진에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켜봐 주세요. 그 전에 아주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은 군복을 벗었습니다. 10년이었죠.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보낸 시간이요. 저녁 식장에서 받은 표창장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의 질감을 더듬으며 서진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강 상사님, 정말 전역하시는 거예요? 후임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평범하게, 그 단어가 입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 산악 행군도 실탄 사격 훈련도 고공 강화도 없는 일상. 그저 보통 사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는 삶이요. 서진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 날카로운 눈빛, 단단한 턱선. 아직은 군인의 모습이 남아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한진 물류본사 건물이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전투를 앞둔 긴장감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떨림이었죠. 면접 대기실에는 젊은 구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명문대 졸업장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방송통신대 졸업장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다음, 강서진 씨. 면접실로 들어가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중년 남성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학력이 방통대네요. 그것도 고졸로 시작해서. 네, 군복무 중에 공부했습니다. 아, 군대만 갔다 왔네요. 오른쪽 면접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간 서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10년간 나라를 지킨 시간이 군대만이라는 단어로 축소되는 느낌이었죠. 특별한 자격증이나 경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연락드리죠. 면접은 10분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못이 박힌 듯한 통증이 느껴졌죠. 특수부대 훈련 때 생긴 흉터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놀랍게도 합격 통보가 왔어요. 첫 출근 날 아침이었습니다. 폭발물 해체할 때보다 더 긴장됐습니다. 한진물류 창고는 거대했어요. 천장까지 높이 쌓인 화물들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죠. 입구에서 한 남자가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입이지? 나는 박준혁 팀장이야. 박준혁은 30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번들거리는 머리를 뒤로 넘기며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의 시선이 서류에서 멈췄죠. 고졸이라 말끝에 비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의 가슴 한 구석에서 뭔가가 쿡 찔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서는 머리보다 몸이 중요하니까. 박준혁이 앞서 걸어갔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땀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어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얘들아, 신입이다. 박준혁의 외침에 몇몇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부분은 관심 없다는 듯 일을 계속했어요. 한 명만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죠. 어서 와요. 나는 오민수예요. 같이 잘 지내봐요. 민수는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서진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서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군대 갔다 왔다며? 어디 나왔어? 그냥 육군이요. 서진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707 특수부대라고 말할 필요는 없었죠. 평범하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첫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바닥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죠. 박준혁은 서진에게 가장 힘든 일만 골라서 시켰어요. 야, 신입, 저기 50kg짜리 박스들 전부 3층으로 올려. 다른 직원들은 지게차를 썼지만 서진에게는 손으로 나르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묵묵히 박스를 들었어요. 특수부대 시절에는 이보다 무거운 장비를 메고 산을 올랐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3355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서진은 구석에서 혼자 김밥을 먹었어요. 민수가 다가와 옆에 앉았죠. 힘들지? 박 팀장이 원래 신입한테 심해. 괜찮아요. 참아. 여기선 그게 살아남는 법이야. 민수의 말에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이곳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니요. 오후가 되자 박준혁이 또 불렀습니다. 야, 커피 좀 타와. 설탕 2스푼, 프림은 많이. 서진이 커피를 타오자 박준혁은 한 모금 마시고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커피야? 다시 타와. 세 번째 커피를 타올 때쯤 서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류탄 핀을 뽑던 이 손이 지금은 커피를 타고 있었죠. 가슴 한편이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서진은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맞춰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장부의 수량과 실제 물량이 맞지 않았죠. 이상한데 작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양의 물품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서진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죠.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관찰력이 발동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아, 재고 확인하는데 숫자가 좀. 신입 주제에 뭘 안다고 참견이야? 박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서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여기서 내 자리가 어딘지. 박준혁이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았죠. 뜨거운 커피가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군대에서 머리가 굳었나? 숫자도 못 세? 주변 직원들이 키득거렸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죠. 서진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커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고졸 주제에 뭘 안다고. 박준혁이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손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뜨거운 분노를 식혀주었죠. 거울을 보니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눈물은 아니었어요. 분노였죠. 주먹을 꽉 쥐니 손바닥에 오래된 흉터가 도드라졌습니다. 참아. 평범하게 살기로 했잖아.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707에서 배운 호흡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민수가 서 있었죠. 괜찮아? 민수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박 팀장이 너무했어. 하지만 참아. 여기선 그게 살아남는 법이야. 민수의 눈에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도 비슷한 일을 겪었던 것 같았어요. 퇴근길 서진은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707 훈련소에서 보던 노을과 같은 색이었죠.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 부대원이었던 김민재의 메시지였어요. 서진아, 잘 지내? 민간인 생활은 어때?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잘 지내. 평범하게 살고 있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서진은 작은 원룸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어요. 커피 냄새가 아직도 머리카락에서 났죠. 내일은 더 잘 참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아직은 작지만 곧 폭발할 것 같은 무언가가요.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누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출동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둠 속에서 서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707 특수부대원의 본능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본능이 말하고 있었죠. 뭔가 이상하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하루는 이제 커피로 시작해서 커피로 끝났어요. 아침 8시 출근하자마자 박준혁의 고함 소리가 들렸죠. 야, 커피. 단 2글자였습니다. 이름도 아니었어요. 서진은 묵묵히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설탕 2스푼, 프림은 많이. 이제는 외울 정도였죠. 다른 직원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신입, 나도 커피 하나. 아메리카노로. 나는 믹스커피. 한 번에 10잔씩 타는 날도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은 항상 커피 냄새가 났어요. 특수부대 시절 하양 냄새가 배었던 것처럼요. 점심시간 서진은 늘 그랬듯 구석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함께 외식을 나갔지만 서진은 초대받지 못했어요. 아니, 일부러 빼놓은 거겠죠. 야, 신입. 박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오후에 2층 창고 정리해. 혼자서. 2층 창고는 축구장만한 크기였습니다. 보통 5명이 함께 정리하는 곳이었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만 잘하네. 고졸치고는. 박준혁이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어요. 손바닥에 흉터가 욱신거렸죠. 오후 2시 서진은 2층 창고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어요. 수백 개의 박스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한숨이 나왔지만 서진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박스를 하나씩 옮기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몇몇 박스의 봉인이 뜯어져 있었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죠. 라벨에는 전자제품 20개라고 적혀 있었죠. 이상한데 다른 박스들도 확인해봤습니다. 10개 중 3개가 비어 있었어요. 서진은 재고 장부를 찾아 대조해봤죠. 장부에는 모두 재고 있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물건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서진의 관찰력이 예리해졌죠. 707 시절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박스 옆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먼지 위에 선명하게 찍힌 구두 자국이었죠. 크기와 모양으로 봐서 박준혁의 것 같았습니다. 뭐 하고 있어?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은 놀라지 않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최상민 부장이 서 있었죠.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진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창고 정리 중입니다. 장부는 왜 봐? 최 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리하면서 재고 확인도 하려고요. 신입이 건방지게 그냥 시킨 일이나 해. 최 부장이 장부를 빼앗아갔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진은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죠. 최 부장이 가고 난 뒤 서진은 휴대폰으로 빈 박스들을 찍어뒀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됐지만 서진은 여전히 창고에 있었어요. 절반도 정리하지 못했죠. 그때 민수가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 도와줄게. 괜찮아요. 거의 끝났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민수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진을 봤죠. 박 팀장이 너무해.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야. 익숙해요. 서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물병을 건넸어요. 그래도 물은 마셔. 얼굴이 새빨개졌어. 서진이 물을 마시는 사이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이상한 일이 많아. 재고가 안 맞는 것도 그렇고. 서진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하지만 티를 내지 않고 물었죠.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심해. 민수는 그 말을 끝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민수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밤 9시가 되어서야 서진은 창고를 나왔습니다.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죠. 창문 너머로 박준혁과 최 부장이 보였습니다. 둘이 서류를 놓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서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입 모양을 읽어보니 내일, 트럭, 새벽 같은 단어가 보였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독순술이었죠. 뭔가 수상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머릿속으로 퍼즐 조각을 맞춰봤죠. 빈 박스, 재고 차이, 박준혁과 최 부장의 수상한 행동. 내일 새벽에 뭔가 일어날 거야.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서진은 고민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것이 필요했죠.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부러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창고는 조용했어요. 그런데 바닥에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큰 트럭이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벌써 왔네? 박준혁이 뒤에서 나타났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죠. 서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서요. 그래? 그럼 커피나 타와. 평소와 다름없는 명령이었지만 박준혁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서진을 의심하는 것 같았죠. 커피를 타면서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위험했죠. 신중해야 했습니다. 야, 뭐해? 커피가 넘치잖아. 박준혁의 고함에 서진은 정신을 차렸어요. 커피가 잔 밖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죠. 서진은 얼른 닦으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 좀 차려. 군대에서 머리가 완전히 굳었구만. 박준혁이 커피잔을 낚아채며 소리쳤어요. 뜨거운 커피가 서진의 손에 튀었지만 서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점심시간, 서진은 창고 뒤편으로 갔습니다. 쓰레기통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찢어진 송장이었죠. 조각을 맞춰보니 어제 없어진 전자제품의 출고 전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받는 곳이
실제 거래처가 아니었죠. 서진은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박준혁과 최 부장이 회사 물건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준혁이 또 서진을 불렀어요. 야, 저기 뒤쪽 창고도 정리해. 오늘 안에. 뒤쪽 창고는 더 컸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게. 괴롭힘 수준인데.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돕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묵묵히 창고로 향했어요. 그때 민수가 따라왔죠. 나도 도울게. 민수 씨는 다른 일이 있잖아요. 괜찮아. 이건 정말 너무해. 둘이서 창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진아, 너무 튀지 마. 여기서 오래 버티려면 눈치가 필요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위험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민수의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그도 뭔가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녁 7시 서진은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죠.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혁과 다른 직원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신입 녀석, 너무 눈치가 빨라. 조심해야겠어. 그냥 잘라버리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지켜봐. 서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화장실을 나온 서진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이 비리를 밝혀내고 말겠어. 퇴근 시간, 서진은 회사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진물류 간판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물류회사였지만 그 안에는 썩은 냄새가 가득했죠. 집으로 가는 길,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흉터가 다시 욱신거렸어요. 이번엔 참지 않을 거였습니다. 707 특수부대원의 긍지가 가슴속에서 불타올랐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서진은 믿었으니까요. 야간 근무였습니다. 한진물류는 24시간 운영되는 곳이었어요. 밤에도 화물이 들어오고 나갔죠. 서진은 이번 주 야간 근무 담당이었습니다. 물론 신입이니까 가장 힘든 시간대를 맡은 거였어요. 새벽 1시 창고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서진은 재고 점검을 하며 창고를 돌아다녔어요. 그때였습니다.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일반인이라면 놓쳤을 소리였죠. 하지만 서진의 귀는 달랐습니다. 707에서 훈련받은 청각은 바람 소리와 발자국 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뒤쪽 출입구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죽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죠. 벽에 몸을 붙이고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었죠. 모퉁이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새벽 3시 전에 끝내야 해. 박준혁의 목소리였어요. 서진은 숨을 죽이고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최상민 부장과 박준혁, 그리고 모르는 남자 둘이 상자를 트럭에 싣고 있었어요. 회사 로고가
찍힌 상자들이었죠. 하지만 정식 출고 절차를 밟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달은 좀 많네? 최 부장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박준혁이 씩 웃었죠. 뭐, 신입이 열심히 정리해주니까 빼돌리기 쉬워졌어. 서진의 가슴에서 뭔가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자신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죠. 조용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무음 모드로 전환하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호흡을 가다듬었죠. 저쪽 CCTV는? 걱정 마. 오늘도 고장이야. 그들이 웃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서진은 최대한 많은 것을 담으려고 각도를 조절했죠. 트럭 번호판, 상자의 개수, 그들의 얼굴까지. 10분쯤 지났을까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최 부장과 박준혁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서진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현장으로 다가갔어요. 바닥에 송장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주었어요. 긴급 출고라고 적혀 있었지만 도장이 없었죠. 위조 서류였습니다. 서진은 사무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최 부장과 박준혁이 뭔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없애는 거였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서진은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재고 점검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 3시 교대 시간이 됐습니다. 서진이 퇴근 준비를 하는데 박준혁이 나타났어요. 수고했어. 별일 없었지? 평소와 다른 친절한 말투였습니다. 서진은 의심받지 않으려고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조용했어요. 그래? 잘했어. 박준혁이 어깨를 두드리고 갔습니다. 그 손길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오후 서진은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창고 구석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혹시 야간에 이상한 일 본 적 있어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왜 그런 걸 물어?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걸 봤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담배를 꺼내 피우더니 멀리 하늘을 바라봤어요. 사실 나도 알아. 3달 전에 우연히 봤거든. 그런데 왜 신고했어? 회사에.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 민수의 눈에 씁쓸함이 어렸어요. 조사한다더니 아무 일도 없었대. 오히려 내가 경고를 받았어. 헛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 윗선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가족도 있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민수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서진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 그날 저녁 서진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운송업체 기사들과 친해지기로 한 거였죠. 담배를 사서 휴게실로 갔습니다. 아, 신입 직원이시죠? 담배 한 대 하실래요? 운송 기사 한 명이 반갑게 맞았어요. 서진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죠. 밤에도 일이 많으시네요. 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요즘은 이상해요.
뭐가요? 기사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새벽에 가끔 정식 서류 없이 물건을 실어가라고 하거든요. 돈은 더 주니까 하긴 하는데. 빙고였습니다. 서진은 관심 없는 척하며 더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어느 업체 트럭을 쓰는지, 얼마나 자주 있는 일인지. 며칠 동안 서진은 조용히 정보를 모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서류 조각, 운송 기사들의 증언.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매달 15일과 30일 새벽, 정기적으로 물건이 빠져나갔습니다. 주로 전자제품과 고가의 수입품이었죠. 서류상으로는 불량품 폐기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 팔려나갔어요. 서진은 수첩에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물량, 관련자들. 707에서 배운 정보 수집 기술이 빛을 발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 서진은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어요. 박준혁의 책상에 놓인 수첩이었죠. 우연히 펼쳐진 페이지에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515-300, 530-450점. 금액인 것 같았어요. 단위는 10,000원이겠죠. 월 750만 원. 1년이면 9천만 원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받는 뒷돈이었어요. 뭐 해? 갑자기 뒤에서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돌아섰어요. 커피 가지러 왔는데 컵이 없어서요. 그래? 빨리 가져와. 박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태연하게 커피를 타러 갔죠. 그날 밤 서진은 집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동영상, 사진, 메모. 이 정도면 충분할까? 아직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장부나 계좌 내역 같은 것이요. 서진은 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민재, 지금은 경찰이 된 707 동기였죠. 민재야, 나 서진이야. 오, 서진이, 잘 지내? 민간인 생활은 어때? 그게 상담 좀 하고 싶은데. 목소리를 들은 민재가 진지해졌어요. 무슨 일이야? 심각한 거야? 만나서 얘기하자. 시간 될 때.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정의의 빛은 반드시 빛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불안함도 있었어요. 박준혁과 최 부장이 눈치챈다면, 회사 전체가 적이 된다면.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흉터가 또 욱신거렸어요. 그래도 해야 해. 이게 내가 할 일이야. 707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사명감이 아니었어요. 한 명의 평범한 직원으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죠. 서진은 수첩을 꺼내 내일 할 일을 적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불의 앞에서 눈 감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이 출근하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다른 직원들이 수근거리며 서진을 쳐다봤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야, 신입. 박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평소보다 더 차가운 눈빛이었죠. 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네, 팀장님. 너 요즘 뭐 하고 다녀?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죠.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 그냥? 박준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의 눈동자가 뱀처럼 가늘어졌죠. 운송 기사들하고 친하더라? 뭐 물어보던데? 누군가 일러 바친 모양이었습니다. 서진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담배 나눠 피며 친해지려고 했습니다. 일 배우려고요. 일 배우려고? 재고 숫자나 제대로 세. 박준혁이 서류 뭉치를 서진의 가슴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다른 직원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서진은 묵묵히 서류를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준혁의 감시가 심해졌어요. 서진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 시선이 있었죠. 화장실을 갈 때도 점심을 먹을 때도.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또 야간 근무였어요. 밤 10시쯤 창고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인가 싶었는데 밖에 가로등은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전기를 끈 거였죠.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최소 3명. 서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어둠에 눈을 적응시켰죠. 7071년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디 있나? 박준혁의 목소리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였죠. 서진은 상자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여기 있네. 누군가 서진을 발견했어요. 순식간에 3명이 둘러쌌죠. 박준혁과 모르는 남자 둘이었습니다. 신입, 우리 얘기 좀 하자. 박준혁이 씩 웃었어요. 손전등을 서진의 얼굴에 비췄죠. 눈이 부셨지만 서진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너 우리 감시하고 다니지? 남자 하나가 서진의 어깨를 밀었어요. 서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연기였습니다. 상대의 힘을 가늠하는 거였어요. 오해예요. 전 그냥 닥쳐. 박준혁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서진은 쉽게 피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맞았어요. 입술이 터지며 피가 났죠. 말 좀 들어야겠네. 남자들이 서진을 벽으로 몰았습니다. 주먹과 발길질이 이어졌어요. 서진은 적당히 맞고 적당히 맞았죠. 너무 약해 보이면 안 되고 너무 강해 보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칼을 꺼냈어요. 겁 좀 줘볼까? 순간 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칼은 달랐어요. 자칫하면 정말 다칠 수 있었죠. 남자가 칼을 휘두르는 순간 서진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어요. 손목을 잡고 비틀자 칼이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죠. 남자가 신음하며 쓰러졌어요. 0.5초도 안 걸렸습니다. 뭐야? 다른 남자가 당황해서 주춤했어요. 서진은 재빨리 쓰러진 척했습니다. 배를 잡고 신음했죠. 아파요. 연기였지만 진짜처럼 보였어요. 박준혁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죠. 운이 좋았네. 하지만 다음엔. 그때 밖에서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불 왜 꺼놨어? 남자들이 급히 사라졌어요.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입가에 피를 닦으며 중얼거렸죠.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 날 서진은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구석 자리에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죠. 서진아, 김민재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옆에는 이준호가 있었죠. 둘 다 707 동기들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얼굴이 왜 그래? 민재가 서진의 상처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죠. 일 좀 있었어. 일? 무슨 일? 서진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횡령, 협박, 폭행까지. 민재와 준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 자식들이. 민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찰이 된 후로도 정의감은 여전했어요. 준호가 침착하게 물었죠. 증거는? 서진이 USB를 꺼냈어요. 동영상, 사진,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해? 준호가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답게 꼼꼼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충분해. 근데 더 필요해. 장부나 계좌 내역 같은 거. 그건 사무실에 있을 거야. 금고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707 출신에게 금고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죠. 하지만 위험해. 이미 의심받고 있어. 민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죠. 위험한 일이 한두 번이야? 셋은 작전을 세웠습니다. 서진이 내부에서 증거를 확보하면 민재와 준호가 공식 수사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15일이 디데이야. 그날 대규모 반출이 있을 거야. 알았어. 그날 우리도 준비할게.
카페를 나오며 민재가 서진의 어깨를 잡았어요. 조심해. 넌 이제 민간인이야. 알아. 하지만 정의는 지켜야지. 세 사람이 주먹을 맞댔습니다. 707의 구호를 외치진 않았지만 마음은 하나였어요. 그날 밤 서진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경비원에게 야근한다고 하고 들어갔죠.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금고는 최 부장 방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금고는 디지털 잠금 장치였지만 707에서 배운 기술로 5분 만에 열렸죠. 안에는 현금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장부를 펼쳐보니 충격적이었어요. 3년간 빼돌린 금액이 20억이 넘었죠. 가짜 거래처, 허위 계약서, 리베이트 계좌까지. 서진은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복사했어요. 조심스럽게 원상태로 돌려놓고 사무실을 나왔죠.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거기 누구야? 최상민 부장이었어요.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강서진입니다. 서류 찾으러 왔어요. 이 시간에? 최 부장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서진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종이를 들어보였죠. 내일 아침 보고서요. 집에 놓고 와서. 그래, 수고해. 다행히 최 부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등에 식은땀이 흘렀죠. 집에 돌아온 서진은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션 성공. 15일 준비해. 답장이 곧 왔습니다. 알았다. 우리도 준비 완료.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며칠 후면 정의가 실현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너무 쉬웠거든요. 마치 함정처럼. 서진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의심할 때가 아니었어요. 15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죠. 평범한 직원인 척하면서. 15일 새벽 1시 30분. 서진은 창고 2층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야간 근무를 하는 척했지만 온 신경은 뒤쪽 출입구에 집중되어 있었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재의 메시지였어요. 대기 중. 신호 기다림. 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전투를 앞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죠. 새벽 2시 정각.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서진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죠. 707 시절 익힌 은밀 이동술로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뒤쪽 출입구에 트럭 2대가 멈춰섰어요. 최상민 부장과 박준혁 그리고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죠. 오늘은 양이 많네. 최 부장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박준혁이 상자를 확인하며 대답했죠. 명품 가방이랑 시계들이에요. 이번 것만 해도 5억은 넘을 겁니다. 서진은 휴대폰으로 민재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시작. 상자들이 트럭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담았어요. 얼굴, 차량 번호, 상자 개수까지.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차들이 창고를 둘러쌌어요. 서치라이트가 어둠을 밝혔죠. 경찰입니다. 모두 손 들고 움직이지 마세요. 확성기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범인들이 당황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죠. 뛰어, 빨리. 박준혁이 소리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들이 모든 출구를 막고 있었죠. 서진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박준혁이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어요. 서진과 마주친 순간 그의 눈이 커졌죠. 도망치지 마세요, 팀장님.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박준혁이 이를 갈며 달려들었죠. 내가 고발한 거야, 이 배신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서진은 가볍게 피하고 박준혁의 팔을 잡았죠. 한 번 비틀자 박준혁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으악. 서진은 박준혁을 제압한 채 말했어요. 배신이
아닙니다. 정의예요. 경찰들이 들어와 박준혁을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박준혁이 서진을 노려봤어요. 너는 대체 누구야?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강서진 전 707 특수임무대대 상사 출신입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707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알고 있었던 거죠. 최상민 부장도 체포됐습니다. 끌려가면서 서진을 봤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고작 신입이라고 속았어. 직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이죠. 현장이 정리되자 민재가 다가왔어요. 서진의 어깨를 두드렸죠. 수고했어. 덕분에 큰 건 잡았다. 고마워. 너희들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준호도 왔습니다. 압수한 서류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3년간 13억 횡령. 이거 실형 확정이야.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이 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기자들까지 몰려왔죠.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설마 신입이 707 출신이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괴롭혔다니. 서진을 무시하고 비웃던 직원들이 이제는 두려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어떤 이는 슬쩍 다가와 사과했죠. 그때는 미안했어. 몰랐어. 서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정의를 실현했을 뿐이었죠. 점심 무렵 회사 대표가 서진을 불렀어요. 커다란 사무실에서 대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회사가 썩는 걸 막았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왜 707 출신이신 분이 여기?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평범하게요? 예. 하지만 불의는 참을 수 없었어요.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우리 회사 보안팀장을 맡아주시겠어요? 대우는 최고로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전 창고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네, 왜요? 거기가 제 자리예요.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대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서진의 뜻을 존중했어요. 민수가 서진을 찾아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고마워. 나는 겁쟁이였는데 너는. 민수 씨도 가족이 있잖아요. 이해해요. 그래도 정말 대단해. 민수가 서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진정한 동료가 된 것 같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창고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졌죠. 더 이상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모두가 서진을 존중했죠. 서진 씨, 이거 좀 봐주실래요? 같이 점심 먹어요. 오늘 회식 가시죠? 평범한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서진이 원했던 바로 그 삶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진은 창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재판 결과 나왔어. 최 부장 7년, 박준혁 5년. 그렇구나. 너 덕분이야. 진짜 고생했어. 전화를 끊고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707 시절이 떠올랐죠. 헬기에서 뛰어내리던 날들, 목숨을 건 작전들, 전우들과 함께한 시간들. 그때도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 속에서도 서진이 중얼거렸어요. 정의는 지킬 수 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진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죠. 이제 더 이상 군인의 짧은 머리가 아니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의 머리였죠.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원한 삶이었으니까요. 평범하지만 정의로운 삶. 계단을 내려가며 서진은 내일 할 일을 생각했어요. 재고 정리, 배송 확인, 동료들과의 점심. 아주 평범한 일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창고 문을 나서는 서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여기 일상 속에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 진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젓가락질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만나는 사람이라니. 혼자 지내는 아들이 걱정되긴 했지만 막상 이런 말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진호는 애써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민재가 잠시 망설이더니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죠. 이름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건 민재가 말을 흐렸습니다. 조만간 인사드릴게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서요. 진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아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유부녀야? 아니면 이혼한 여자라도 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러면 나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제가 때가 되면 꼭 소개해 드릴게요. 믿고 기다려주세요. 죄송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비 며느리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진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연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아주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7시 마을버스의 시동이 꺼지는 소리가 차고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호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 운전석에서 내렸어요. 하루 종일 핸들을 잡고 있던 손목이 뻐근했죠. 68년을 살아온 그의 산처럼 오늘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 기사님. 젊은 동료의 인사에 진호는 손을 들어 대답을 대신했어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7년. 그 긴 시간 동안 집은 그저 잠을 자는 곳일 뿐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민재가 먼저 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민재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맞이했습니다. 36살의 든든한 아들.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죠. 아내가 떠난 후 민재만이 진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진호는 애투를 벗으며 아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재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저녁은요? 아직 안 먹었어. 너는? 아버지 오시면 같이 먹으려고요. 민재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진호는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하루의 피로를 털어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살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식탁에 앉자 민재가 김치찌개를 가져왔습니다. 아내가 자주 끓여주던 그 맛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정성이 느껴졌죠. 아버지, 밥을 먹던 민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진호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순간 진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나는 사람이라니. 이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지내는 아들이 걱정되긴 했지만 막상 이런 말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진호는 애써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민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죠. 이름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그건 민재가 말을 흐렸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찌개를 젓고 있었어요. 조만간 인사드릴게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서요. 진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아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재야, 아버지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이름이라도 말해봐. 아버지, 제가 때가 되면 꼭 소개해드릴게요. 믿고 기다려주세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진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7년 전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던 시절이었죠.
병원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진호는 버스 운전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40대 초반의 여자 간병인이었죠. 아주머니 병세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돌봐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진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를 믿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내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전문적으로 케어해드리면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간병인은 매일같이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친절하고 세심한 모습에 진호는 안심했죠.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어느 날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요즘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는데 아세요?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효과가 정말 좋대요. 진호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아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얼마나 드나요? 3천만 원 정도. 하지만 아주머니 상태로 봐서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진호는 고민 끝에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간병인에게 선불로 지급했죠.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병원에 찾아가 보니 아무도 그런 간병인을 모른다고 했죠. 진호는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도 돈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아내였어요. 제대로 된 간병을 받지 못한 아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아내는 세상을 떠났어요. 여보, 미안해. 마지막 순간까지 진호는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후회와 자책감은 가시지 않았죠.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던 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나. 아들이 만난다는 여자,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민재가 시청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고 접근한 건 아닐까요? 진호의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은 오지 않고 불안감만 커져갔어요. 다음 날 아침, 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인 탓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데 민재가 나왔어요. 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그래, 잠이 안 와서. 민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제가 어제 한 말 때문에? 아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진호는 손사래를 쳤지만 민재는 이미 눈치를 챈 듯했어요.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장할게요. 그래, 알았다. 진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죠. 버스를 운전하는 내내 진호는 딴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정류장을 지나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기사님, 여기 내려요. 승객의 외침에 진호는 화들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면서도 진호의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민재가 만난다는 여자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점심시간 동료 기사들과 김밥을 먹으며 진호는 넌지시 물었어요. 혹시 우리 민재 본 사람 있어? 민재요? 며칠 전에 시장 근처에서 봤는데요. 최 기사가 김밥을 씹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였어? 아니요.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던데요. 분식집 앞이었나. 진호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분식집, 어디 분식집? 행복분식이요. 시장 입구에 있는 곳 아세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지나다니며 본 적이 있는 가게였습니다. 그날 오후 진호는 일찍 운행을 마치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낡은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렀었죠. 혹시라도 민재를 만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행복분식은 시장 입구의 작은 가게였어요. 간판도 낡고 허름해 보였습니다. 진호는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죠.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진호를 맞이했습니다. 카운터 안쪽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죠.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깨끗한 앞치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정하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뭐 드릴까요? 어르신? 하은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생각보다 평범한 모습에 당황했죠. 김밥 하나 하고 라면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은은 능숙한 솜씨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진호는 구석 자리에 앉아 그녀를 관찰했어요. 부지런하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착한 척하는 거겠지. 우리 민재가 공무원이라는 걸 알고. 진호는 김밥을 씹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일까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진호는 다시 한번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도 한결같이 친절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완벽한 것도 연기일 수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민재를 지켜야 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호는 그 여자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걷던 진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7년 전 아내를 잃던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과거의 기억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진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우리 민재를 지켜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말이 뒷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일부러 운행 일정을 바꿨습니다. 점심시간에 시장 근처를 지나가도록 말이죠. 어제와 같은 낡은 점퍼를 입고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어요.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시장은 북적였어요. 진호는 사람들 틈에 섞여 천천히 걸었죠. 행복분식 앞에 도착하자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하은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어 보였죠. 진호가 안으로 들어서자 하은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오셨던 어르신이시네요.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진호는 살짝 당황했어요. 하지만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은 뭐 드실래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진호는 어제와 다른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관찰하기 좋은 위치였죠. 바로 그때였어요. 아줌마, 떡볶이 2개요. 초등학생 2명이 시끄럽게 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었죠. 하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들은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한 아이가 가방을 내려놓다가 실수했어요. 쨍그랑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컵이 산산조각 났죠. 어머, 괜찮아? 하은이 급히 달려왔어요. 아이는 겁에 질려 울먹였습니다.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하은은 먼저 아이의 손을 살폈습니다. 상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했죠. 정말 다행이야. 유리는 내가 치울 테니까 저쪽에 가서 앉아 있어. 진호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보통 가게 주인이라면 화를 낼 법도 한데 하은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떡볶이를 가져다 주면서 하은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천천히 먹어. 그리고 이거 서비스야. 튀김 2개를 더 얹어줬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죠. 와, 감사합니다. 진호는 떡볶이를 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연기인가? 아니면 진짜 착한 건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다른 한구석에서는 미안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하은이 불렀어요. 어르신, 잠깐만요. 진호가 돌아보자 하은이 사탕 몇 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박하사탕이에요. 떡볶이 드시고 나면 입이 얼얼하잖아요. 아, 고맙네. 진호는 사탕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은의 손에 굳은 살이 잔뜩 박여 있는 게 보였어요. 고생을 많이 한 손이었죠. 셋째 날, 진호는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첫 운행은 6시부터였지만 5시에 집을 나섰어요. 시장을 지나가며 행복분식을 봤습니다. 놀랍게도 가게 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 시간에 진호는 호기심에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하은이 혼자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재료들이 가득했죠. 당근, 시금치, 단무지, 계란.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가게 안쪽에서 나이 든 여자가 나왔습니다. 팔에 깁스를 한 채였죠. 분식집 사장인 것 같았어요. 하은아, 미안해. 내가 이 모양이라. 괜찮아요. 사장님.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새벽부터 나와서. 어차피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은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밝았습니다. 진호는 뒤로 물러나 버스 정류장에서 지켜봤어요. 6시가 되자 하은이 김밥 여러 줄을 봉지에 담아 나왔습니다. 자전거 뒤에 실더니 어디론가 향했죠. 진호는 궁금해서 따라갔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하은이 멈췄습니다. 낡은 단독주택 앞이었죠. 할머니, 저 왔어요. 하은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나왔어요. 아이고, 하은이구나. 이 이른 아침에 김밥 만들어 왔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이걸 어떻게 매번 돈이라도 줘야 하는데. 할머니가 미안해하자 하은이 손사래를 쳤어요.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할머니도 같이 드셔주는 거죠. 하은은 몇 집을 더 돌았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어요. 진호는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마지막 집에서 나온 하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뿌듯해 보였어요. 진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것도 다 쇼일까? 하지만 새벽부터 나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단순한 연기일까요? 진호는 혼란스러웠어요. 버스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최 기사가 옆에서 말을 걸었죠. 박 기사님, 오늘 왜 그래요? 멍한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민재 씨 봤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분이랑 정말 잘 어울리던데요. 진호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뭐가 잘 어울려? 그냥 보기 좋더라고요. 민재 씨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거 처음 봤어요. 최 기사의 말에 진호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건 좋지만 그 상대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죠. 점심시간, 진호는 또다시 행복 분식을 찾았어요. 이제는 단골 손님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오늘은 뭐 드실래요? 하은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했어요. 새벽부터 일한 흔적이 역력했죠. 오늘은 비빔밥 되나? 그럼요. 제가 특별히 맛있게 해드릴게요. 하은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호는 자리에 앉아 가게를 둘러봤어요. 벽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은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 할머니들이 아침에 김밥 받던 분들인가. 진호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직원 정말 착해. 우리 엄마가 여기서 일하시는데 맨날 새벽에 나와서 도와준대. 진짜? 요즘 그런 젊은이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동네 어르신들 도시락도 만들어준다니까. 진호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자신이 의심했던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죠. 비빔밥을 가져온 하은이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나물은 제가 직접 무쳤어요. 고맙네. 근데 피곤해 보이는구나. 진호가 무심한 듯 물었어요. 하은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 티가 나요?
요즘 좀 바빠서요. 젊을 때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괜찮아요. 할 일이 많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하은의 대답에 진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비빔밥을 먹으며 진호는 계속 하은을 관찰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가게를 나서며 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었던 탓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여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은 아내에게 묻는 진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가 집에 왔을 때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언제까지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하은이라는 여자, 과연 믿어도 될까요? 진호는 또다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넷째 날 아침, 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 분식이 아니었어요. 근처 채소 가게로 들어갔죠. 아주머니, 채소 좀 볼게요. 가게 주인 김 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진호는 시장에서 오래 버스를 운전해서 상인들과 안면이 있었어요. 박 기사님, 오랜만이네요. 뭐 필요하신 거 있어요? 진호는 배추를 만지작거리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저기 행복분식 있잖아요. 거기 일하는 젊은 여자 아세요? 하은이요? 왜요? 김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의 특기는 수다였죠. 그냥 우리 아들이 그 처자를 좀 아는 것 같아서. 아이고, 민재가요? 그래요. 둘이 잘 어울려요. 김 씨가 신이 나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은이 참 착해요. 불쌍하기도 하고. 진호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불쌍하다니요? 몰랐어요? 하은이 아버지가 IMF 때 사업 망하고 집 나갔잖아요. 그때 하은이가 겨우 10살이었는데 진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요? 어머니가 혼자 하은이를 키웠죠. 식당 일에 파출부까지. 그러다가 3년 전에 과로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김 씨가 혀를 찼습니다. 진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군. 어려운 집안 사정이 있었구나. 가난한 집딸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민재에게 접근했다는 의심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하은이가 지금은 혼자 사는 거예요? 네.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학자금, 대출도 아직 다 못 갚았다던데. 진호의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김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달 동네 어르신들 도시락 만드는데 돈을 보태고 있대요. 자기도 힘들 텐데.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착한 척하는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채소를 몇 개 사고 나온 진호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하은의 집안 사정을 알고 나니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민재가 공무원이라는 걸 알고 일부러. 바로 그때였어요. 기사님, 버스 언제 와요? 정류장에 서 있던 승객이 물었습니다. 진호는 시계를 봤어요. 출근 시간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 가야겠네요. 진호는 급히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오전 10시경. 진호가 운전하는 마을버스는 시장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승객이 꽤 많았어요. 그 중에는 장을 보고 돌아가는 노인들도 있었죠.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진호는 백미러로 승객들을 확인했어요. 그때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은이었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진호를 알아보지 못한 채 뒤쪽 자리에 앉았죠. 진호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백미러로 하은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죠. 다음 정류장에서 70대 할아버지가 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하은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죠.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금방 내릴 거야. 그래도 앉으세요. 제가 곧 내려요. 하은이 할아버지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게 힘들어 보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진호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부러 저러는 건가? 아니면 갑자기 버스가 덜컹거렸어요.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죠. 할아버지, 하은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어요. 기사님, 병원으로 가주세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진호도 당황했어요. 급히 버스를 길가에 세웠죠. 하은이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침착하게 상태를 확인했어요.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려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은이 재빨리 할아버지를 바닥에 눕혔어요. 누가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하은이 외치며 할아버지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정확한 속도로 압박했습니다. 진호는 놀란 눈으로 지켜봤어요. 전문가처럼 능숙했죠. 인공호흡 할 줄 아는 분 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하은이 직접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가슴 압박을 이어갔어요. 진호도 버스에서 내려 도우려 했지만 하은이 말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기사님은 구급차 올 때까지 길을 확보해 주세요. 5분쯤 지났을까요?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곧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할아버지를 옮겼습니다. 응급처치를 잘하셨네요. 덕분에 살았어요. 구급대원의 말에 하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중얼거리는 말이 진호의 귀에 들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응급처치를 제대로 배웠더라면. 하은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구급차가 떠나고 버스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하은은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내리기 전에 진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사님, 빨리 차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하은이 뭔가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거 며칠 전에 분식집에 두고 가신 거예요. 진호의 안경이었습니다.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언제 찾으러 오실까 했는데 이렇게 만나네요.
하은이 미소 지으며 안경을 건넸습니다. 진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조심히 운전하세요. 하은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걸어갔죠. 진호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손에 들린 안경이 따뜻했습니다. 하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나쁜 아이일까? 처음으로 진호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단단하게 쌓아놓은 의심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진호는 안경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분식집에서 잃어버렸다는 것도 몰랐었죠. 하은이 그걸 깨끗이 닦아서 보관하고 있었다니. 아빠, 뭐 보세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진호는 안경을 내려놓았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라는 아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아이. 혹시 자신이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진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호는 오랜만에 평상복을 입고 행복분식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숨기고 싶지 않았죠.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하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오늘은 좀 다르게 입으셨네요. 진호는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갔어요. 하은의 맑은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하은 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하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진호의 진지한 표정에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했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진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박민재의 아버지입니다. 순간 하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를 잡았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민재 오빠 아버지셨군요. 하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은은 급히 손등으로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진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죠. 며칠 전부터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미안하지만 의심했어요. 하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민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다음 말을 하기가 어려웠죠. 당신이 민재의 직업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는 충격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보셨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처받은 것이 역력했어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였나요? 진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시청에 사망신고를 하러 갔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아팠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보였죠. 서류가 너무 복잡했어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너무 슬프고 막막해서. 하은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민원실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민재 오빠가 다가왔죠. 진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하은이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민재 오빠가 서류 작성을 다 도와주셨어요. 2시간이나 걸렸죠. 자기 일도 있었을 텐데. 진호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자랑스러우면서도 자신이 한 일이 부끄러웠어요. 그 후로 가끔 만나게 됐어요. 민재 오빠가 먼저 밥 먹자고 했죠. 제가 힘들어 보인대요. 하은이 눈물을 닦고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전 민재 오빠가 공무원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따뜻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진호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어요. 바로 그때 분식집 사장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팔에 깁스를 한 채였죠. 무슨 일이야? 하은아, 왜 울어?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하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진호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민재 아버님이시구나. 자주 오셔서 얼굴은 익었는데. 할머니가 진호에게 다가왔어요. 아저씨, 하은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에요, 사장님. 괜찮아요. 하은이 말렸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도 아셔야 해요. 하은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할머니가 진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매달 월급 받으면 절반을 동네 독거노인 도시락에 보태요. 자기도 학자금 대출 갚아야 하는데. 진호가 놀란 눈으로 하은을 봤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새벽 5시에 나와서 남은 재료로 도시락 20개씩 만들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빠지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손목 다쳤을 때도 새벽부터 나와서 김밥 준비 다 해놨어요. 자기가 더 힘들 텐데. 하은이 할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사장님, 그만하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자기 패딩 벗어서 할머니한테 드렸어요. 본인은 얇은 점퍼 입고 다니면서. 진호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하은이 같은 며느리 얻으면 복 받은 거예요. 민재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거라고요. 할머니가 하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진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하은 양.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여전히 눈가가 붉었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진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어요. 제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당신을 잘못 봤어요.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도 아드님이 걱정되셨을 거예요. 그 말에 진호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하은은 자신을 의심한 사람까지 이해하려 했으니까요.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진호가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죠. 민재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야 알았어요.
하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아버님, 앞으로는 진짜 아버지처럼 대해줄게요. 민재한테도 얘기하고 제대로 인사하러 오라고 할게요. 하은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예뻤어요. 진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하은에게 건넸습니다. 울지 마요. 이제부터는 우린 가족이니까. 그날 저녁, 진호는 집에 돌아와 민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자신이 한 일을 부끄러워하며 사과했죠. 아빠가 미안하다. 하은 씨를 의심했어. 민재는 놀랐지만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저를 걱정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하은이도 이해할 거예요. 그래도 정말 미안하구나. 진호가 민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더라. 꼭 행복하게 해줘라. 민재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아버지. 꼭 그럴게요. 그날 밤 진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하은이라는 착한 며느리를 얻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죠.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5시 진호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해주던 요리였죠. 아빠,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아니야, 거의 다 됐어. 너는 거실 좀 정리해라. 진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하은을 정식으로 집에 초대한 첫날이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재가 급히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자 하은이 서 있었습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청순했어요. 어서 와요. 하은 씨, 안녕하세요. 하은의 손에는 큰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진호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살짝 상기되어 있었어요. 긴장한 것 같았죠. 이거 제가 만든 김치예요.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은이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진호가 받아들고 안을 봤어요. 정성스럽게 담긴 김치가 가득했죠. 직접 담갔어요? 네, 어제 담갔어요. 아버님 입맛에 맞으면 좋겠는데. 진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마침 김치가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진호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명절 같은 상차림이었죠. 와, 아버님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하은이 놀란 눈으로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진호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오래 혼자 살다 보니 이것저것 하게 됐어요. 첫 입을 뜬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과찬이에요. 맛있게 먹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재가 중간에서 대화를 이어가며 어색함을 풀어줬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 씨,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요? 아, 네. 조금씩 하고 있어요. 하은이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진호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하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울렸어요. 아버님. 그리고 이거. 진호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하은에게 건넸어요. 결혼 준비하는데 보태요. 하은이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요. 시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진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죠.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민재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침묵이었죠. 아, 맞다. 하은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는 계속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좋은 일이잖아.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습니다. 나도 같이 하면 어떨까? 시간 맞으면 도와주고 싶은데. 하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아버님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가족이 함께 하는 거야. 그날 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서먹함은 사라지고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가 흘렀어요. 6개월 후 결혼식 날. 진호는 예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행복이 가득했어요. 대기실 문이 열리고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눈부셨어요. 아버님. 아이고, 정말 예쁘네. 진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하은아, 잠깐만. 진호가 하은을 불러 세웠습니다. 두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 진심을 못 봤구나. 정말 미안해. 아버님, 또 그 얘기. 들어봐. 오늘부터는 내가 진짜 아버지가 되어줄게. 민재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로. 하은이 울먹였습니다. 진호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줬어요. 울면 화장 번진다. 오늘은 웃는 날이야. 결혼식은 아름다웠습니다. 진호는 하은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친아버지 대신 시아버지가 함께 걷는 특별한 입장이었죠. 첫 명절, 설날 아침. 진호의 집은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은이 이른 새벽부터 나와 음식을 준비했어요. 며느리,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아버님. 명절에는 일해야죠. 하은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떡국을 끓였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진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은이 다가와 팔을 잡았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아침 식사 시간.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버님. 민재와 하은이 함께 세배를 올렸어요. 진호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너희도 복 많이 받아라. 하은이 만든 떡국은 정말 맛있었어요. 진호는 눈물이 말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모여 명절을 보내는 게 얼마만인지. 식사 후 진호가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액자였어요. 이게 뭐예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진호가 액자를 보여줬어요. 안경이 들어있었죠. 내가 돌려준 안경이야. 우리가 가족이 된 증표라고 생각해서 간직하고 있어. 하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안경 때문에 저희가 만났네요. 그러게. 운명이었나 봐. 진호가 액자를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가족 사진 옆이었어요. 1년 후 진호는 여전히 마을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라졌어요. 항상 미소가 가득했죠. 박 기사님,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요. 승객이 말했습니다. 진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곧 할아버지가 될 것 같아서요. 어머, 축하해요. 진호는 백미러로 밖을 봤습니다. 하은이 만삭의 몸으로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민재가 팔을 잡아주고 있었죠.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 진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버스가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진호의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곧 할아버지라고 부를 손주가 태어날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듬뿍 줄 거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어요.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